다른 섹터 대비해서 특히나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좀 안정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수 기자재인 작은 업체들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사를 열심히 좀 보시는 게 낫다. 오늘 모신 분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0월 초 좀 지나서 네. 조선주 쪽에서 조정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전망도 괜찮았고 실적도 좋은데 왜 이런 조정이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왜 단기적으로 조선주가 그렇게 하락을 했었죠? 저희가 매주 보고 있는 지표 중에서 신조성가 지수라고 하는 그 가격 지표가 금요일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업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1년 여름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 선가 지수가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요. 10월 4일자 기준으로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 지수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건 아니었지만 0.13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189.96포인트에서 189.83포인트로. 근데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빠진 것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중국 조선 업체들이 또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성과가 빠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업황이 이제 좀 피크에 달았느냐라는 걱정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이 주가가 좀 조정받았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이 또 시작이 됐고, 네네. 최근에 이제 좀 주가의 움직임들이 또 다시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2분기 어닝 시즌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저희가 2분기 어닝 시즌을 마무리를 지은 그룹이 HD 현대 그룹이었었고요. 오히려 실적을 조금 더 일찍 발표한 업체들이 이제 하나그룹과 삼성 중공업이었었는데 요번에도 이제 저희가 어닝 시즌을 곧 맞이할 예정입니다. 10월 24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조선 업체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2분기 때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에 부합하는 숫자가 나오면서 저희가 주가가 좋았었던 것처럼 올해 3분기에도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 다른 섹터 대비해서 특히나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좀 안정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의 업황이 주춤해질 만한 그런 지수는 그닥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저희가 어닝 안정성을 많이 찾아다니다 보니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다시금 모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잠깐 좀 말씀 나눴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중국의 2대 국영조선소가 합병을 했고 네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점유율도 높아지고 시너지 효과가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평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조선업이 다시 또 위기에 빠지진 않을까, 한국의 조선업이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중국 자체를 봤을 때 일단 이벤트가 이 국영조선 업체의 합병도 있었고 민영조선 업체의 확장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조선 업체의 합병은 실질적으로 뭐 제가 그때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물리적으로 있는 도크를 파다가 옆에 다시 옮겨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병이라고 하는 건 플레이어를 조금 축소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이게 앞으로 양적으로 더 많은 배를 만들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 특히나 중국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그렇죠. 있는데 이 부분은 합병보다는 민영 업체의 확장세로 인한 부분이 조금 컸었던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이 양적으로 배를 많이 만든 지는 뭐 2009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의 배를 만드는 상황은 원래 이 조선업계의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또 추가로 하반기에 더 선박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생기면서 최근에 중국 업체들의 이 확장세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땐 한국의 조선 업체들과 뭐 많이 겹친다거나 뭐 이 부분에 의해서 경쟁이 더 과당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하셨던 그 민간 도크도 확장하는 거. 네네. 어쨌든 뭐 확장한다라는 거는 다시 또 뭔가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또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 이게 오지 않을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도크를 막 이 업체도 파고 저 업체도 파고 막 이런 식이면 아마 지금 지난 10월 4일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선가 하락이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도크 하나가 1년에 몇 회전 정도 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한 10회전 내외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선박을 딱 하나 정도의 넣을 수 있는 사이즈의 도크가 지어진다라고 한다면 1년에 그 야드가 한 10척 정도의 배를 더 만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번에 확장한 도크는 이제 양쯔장 조선소라고 하는 곳과 뉴타임즈 조선소라고 하는 곳이었고, 뉴타임즈에서 실제로 확장한 거는 한 번에 배가 한 2척 반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네. 큰 사이즈였고, 양쯔장은 LNG 캐리어를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사이즈를 저희가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주요 야드들이 2027년에 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약이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 확장으로 인해서 갑자기 27년에 인도할 수 있는 배가 조금 더 생기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다른 업계의 그 방식대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일찍 인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해운업체가 빨리 영업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조금 더 비싼 값에 수주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중국은 일단 처음 확장하는 상황에서 수주 잔고를 채우는 게 좀 우선적이어서 저희가 가격을 그냥 시장 가격 정도 수준으로 수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신조선가 지수가 단기간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업체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27년에 인도를 하고자 하는 시장의 그 단기적인 니즈를 조금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국의 민영 업체들이 좀 선택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인 경쟁이 있다거나 지금 추세적으로 시장 자체가 점점 더 몸집을 늘리는 식의 과당 경쟁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사실 친환경 선박이 우리가 우위에 있고 우리가 이제 뭔가 주도해 나가고 있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의 주문도 중국 조선소가 70%를 전 세계 주문 차지를 했다. 이걸 보고 좀 놀랐거든요. 이거 뭐 좀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친환경 선박 70%는 아마 조금 잘못된 정보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나오는 선박의 한 70% 정도를 지금 중국이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한 뉴스를 이제 우리가 또 받아서 쓴 거긴 한데. 네네. 요즘에 중국이 수주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잘하고 있는 선종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히려 그 선박들은 친환경적인 요인을 채택하지 않고 그냥 옛날 타입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국이 빨리 인도를 해줄 수 있는 그 슬롯들이 생기다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 한국이 오히려 지금 수주를 했다 하면 거의 다 이중연료, 추진 엔진 선박으로 수주를 하는 등 업계에서 여전히 친환경 선박의 가장 첫 번째 픽을 하는 조선 업체는 한국의 야드들인 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중국이 이제 수주에서 많이 좀 눈에 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친환경을 선택하지 않는 선박의 발주가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위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우리 LNG 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이중연료, 이 엔진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압도적인 기술력 우위 혹은 주문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친환경 선박에 들어가는 완성 선박을 수주해서 건조하는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부품을 잘 조달할 수 있는 게 또 그 나라의 조선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저렇게 양적인 증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 기자재 업체의 밸류체인을 별로 확장하지 않은 상태로 조선 업체만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실제로 그런 선박에 들어가야 되는 기자재를 한국에 있는 기자재 업체를 찾아가지고 발주하는 경우도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제로 2007년 이후에 배를 만드는 것 상으로 가장 좋았던 2010년에 약간 울면서 조선 업체들이 확장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와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이야기 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배는 이렇게 중국에서 만들어도 엔진은 뭐 한국 걸로 해달라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얘기한다고. 식으로 지정하죠, 선주들이.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 한국의 엔진사들이 지금 몇 개죠?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업체로는 지금 3개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엔진 사업부, 그리고 이제 기존의 HSD 엔진이었다가 지금 하나 엔진으로 바뀐 그 회사, 그리고 기존의 STX 중공업이었다가 HD 현대마린 엔진으로 바뀐 그 회사, 이렇게가 이제 선박의 추진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엔진사들의 이건 어쨌든 조선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중국과 경쟁이 되긴 하지만 뭐 중국 성장하는 것만큼 또 여기 고객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엔진이라는 특정한 섹터를 놓고 그다음에 조선이라는 섹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그 경쟁력 혹은 그 성장 가능성이 더 어디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당연히 엔진 업체의 엔진이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고객사가 한국에 있는 조선 업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로벌 업체들의 확장세를 그대로 온몸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조선 업체의 구조조정보다 사실 조선과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의 구조조정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실 그 마켓시어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성장성,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좀 가장 뛰어나다고 보세요? 저희는 엔진사? HD 현대마린 엔진이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수주는 다 같이 잘 하겠지만 수주를 받아서 늘릴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HD 현대그룹이 굳이 이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엔진 사업부의 약간 캐파 확장의 의미가 있거든요. 기존의 현대그룹 안에 있는 조선사로부터 받는 엔진만 수주를 해도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는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제3자들이 얼마나 엔진을 많이 요구를 하겠어요. 그거에 그렇죠. 대한 부분을 받기 위한 여유 캐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여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업체가 유리하다라고 보면 HD 현대마린 엔진이 지금 가장 좀 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중국 조선소들이 조선 밑에 쪽에 조선 기자재 쪽 밸류 체인이 좀 허술하다는 말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으로의 주문이 많다.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조선 기자재 쪽도 한국의 조선 기자재 쪽도 글로벌 시장을 바탕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커버하시는 곳 중에서 가장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뭐 사실 엔진이 무조건 제일 지금 정도의 업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부각될 거라는 부분을 조금 떨쳐버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국도 중국 나름의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자재 밸류 체인들이 또 있는 상황인데, 그곳과 경쟁을 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자재 업체들을 찾으시는 게 저희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필수 기자재이면서 이제 저희가 친환경 선박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거, 이런 거니까 뭐 다른 여타의 필수 기자재인 작은 업체들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사를 열심히 좀 보시는 게 낫다라고 그냥 저희는 기자재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냥 네네. 엔진 하나에 집중하는 게 낫다. 네, 그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클락슨 신조성가 지수 지금 추이는 어떻습니까? 21년 여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상승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 이제 잠깐 흔들렸지만 지난주에는 또 지지난주와 동일한 가격을 그냥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27년에 대한 도크들이 중국이 어느 정도 차버리고 나면 다시금 저희가 굳이 할인 그러니까 수주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차 올라가기 전에 한 변곡점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그렇다면 조선주의 실적은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이익단이 늘어난다든가? 지금 저희가 만드는 배들이 한 21년 말 그리고 22년 초 정도에 수주를 한 선박입니다. 이제 선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한 6개월 뒤 정도의 물량을 수주를 하고 있고,
만드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 뒤로 지금 거의 한 만 2년 반 정도 성과가 계속 올랐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2년 반 동안 만들 배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내년 상반기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그 빨리빨리 이익률이 개선되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24년보다 25년에 더 크게 가져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그 조선주 쪽에서도 그 또 뭔가 신규 수주에 대한 뉴스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 원래 지금 수주가 나올 만한 시즌입니까? 원래는 하반기에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쵸. 특히나 어차피 영업 자체도 여름에 더워가지고 잘 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쉬는 부분도 있고 상반기에 수주를 해서 이미 목표치를 어느 정도 채우고 나면 선주도 조선 업체들도 조금 올해는 쉬어가고 다시 내년에 장사하자라는 톤으로 가는 편인데 올해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이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는 양적인 측면에서 수주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3분기가 되면서 작년 3분기 누적과 올해 3분기 누적을 비교하면 올해가 월등히 높은 편이거든요.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 발주 속도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발주하고 있는 선종들을 보면 이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 나왔다 싶은 선종들이 오히려 발주가 나옵니다. 컨테이너 선박이 좀 대표적인 선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컨테이너 선사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더 이상 가격이 낮아지는 건 불가능하고 차라리 빠르게 이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싼 값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이제 판단을 아예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지금은 하반기가 좀 가속 발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올해 해운 업체들이 약간 24년이 보너스 같은 해였었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21년, 22년까지 업황 좋은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누린 부분이지만 23년에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나 보다라고 했다가 24년에 생각지도 않게 이제 홍해 사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현금 흐름이 훨씬 좋아진 상황인지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집행이 조금 빨리 이루어지는 부분이 저희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 이렇게 아주 많이 발주가 되고 나면 내년에 오히려 상반기에 조금 수주 측면에서는 좀 쉬어가는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해운가가 많이 올랐죠. 해운 운임 가격들이. 해상 운임이 많이 올라서 올해 아마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을 텐데 실적은 괜찮지만 또 전망이 별로 안 좋게 되면서 오히려 주가들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 또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지금 조선주 이제 실적 시즌이 왔는데 3분기 실적 어떻게 예상하세요? 원래 3분기는 그 이전 분기보다 영업 날짜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네. 많게는 10에서 15% 정도도 적을 수 있는 편이고, 그래서 실제로 작업량으로 따지면 저희가 조금 주는 편인데요. 조선 업체들의 그 건조 단가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시기라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전 분기 대비해서 저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10에서 15%의 매출 감소보다는 조금 소폭의 매출 감소만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매출이 적으면 저희가 고정비를 커버하는 효과가 조금 적기 때문에 수익성이 과거 같은 경우는 조금 2분기 대비해서 많이 처지는 편인데, 올해는 재료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3분기에 조금 두드러지면서 매출은 소폭 줄고 그 수익성은 2분기 수준을 좀 지켜낼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분기에 대한 저희가 시즈널리티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하면서 8월 들어서 또 주가가 좀 빠진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안도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오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걸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선주 전반적으로 다 좋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만한 그 조선 업체는 어디라고 보세요? 어닝 측면에서 올해 좀 이번 분기에 눈에 띌 만한 업체는 HD현대 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며칠 전에 7%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실적 시즌에서 이렇게 튀는 거 보고 이거 무슨 일일까? 그냥 별거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대형 조선 업체들은 배 하나를 만드는데 한 12개월 정도 내외의 시간이 걸리고,
중형 선박을 주로 만드는 미포는 한 선박 만드는데 5, 6개월이면 만들거든요. 그래서 선박이 들어왔다가 뽑아져서 나가는 그 회전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믹스가 획획 변하는 편이고 대형 업체들은 상반기랑 하반기랑 비교했을 때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 2분기에 비록 다른 업체들 5% 영업 마진 낼 때 여기는 1%대 마진을 냈지만 여기는 그 대신 2분기 대비 3분기에 마진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제 요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일본 해운사죠. 그 NYK 그룹 친환경 그 선박에 대한 투자를 더 집행을 크게 하겠다. 네네. 보니까 23년, 26년 사이에 8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걸 더 증액을 시켰나 봐요. 지금까지 이제 친환경 선박이 아닌 선박들을 꽤 많이 처분을 한 선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원래도 많은 선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드라이벌크 선박에 대한 정리를 꽤 진행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던 거를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면서 벌크선을 많이 발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국 업체한테 그닥 다이렉트로 발주가 되는 선박은 아니겠지만 이 해운사가 뭐 벌크선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선박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일본은 컨테이너 선사들이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컨테이너를 한 군데로 몰아서 통합 컨테이너 선사를 따로 구축을 해 놓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이라고 하는 일본의 컨테이너 선사의 대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벌크뿐만 아니라 이제 LNG 캐리어나 컨테이너 선박도 추가로 발주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국이 추가로 수주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벌크선을 발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이제 곡간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중국이 실질적으로 곡간을 채우는 게 업종 전체적으로 그렇게 악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이 잔고를 채워 놓은 상태면 시장에다가 덤핑 영업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가의 상승세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덤핑 얘기하시니까 친환경 선박에서 어쨌든 뭐 중국이 그 수치는 뭐 논쟁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많이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쪽에서도 사실 우리가 성과가 좋다, 수익률이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쪽이었는데 좀 성과가 떨어지고 있나요? 글로벌리? 성과는 글로벌리 뭐 지난 10월 4일 잠깐 흔들렸던 거 정도 그 정도를 수준이고요. 말했구나. 예. 지금 전반적으로는 계속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뭔가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역시 가격은 좀 연동이 되는군요. 뭐 잠깐 흔들리는 거 정도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네. 네. 지금 뭐 다시 한번 그 탑픽 조선사를 어디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유가 왜 그러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2025년까지 조선 업체들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실적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적 잘 나오는 거를 증빙해 보일 수 있는 업체가 가장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HD 한국조선해양 추천 많이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업체의 종속 기업인 HD 현대사모가 전체 조선 업계를 다 통틀어서 그 수주 잔고의 믹스가 가장 퀄리티가 높습니다. 저희가 대량으로 수주를 하면서 할인 수주를 한 것도 없고 뭐 이제 90년대 조선된 유일한 대형 야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드의 그 효율도 굉장히 좋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년까지도 누구보다도 높은 실적을 보이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다른 업체와 달리 엄밀히 얘기하면 조선 사업회사가 아니라 조선 관련 중반에 있는 그 지주회사 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HD현대그룹이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주주가치 제고, 주주환원 정책에서의 약간 키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투자를 만약에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배당에 대한 부분도 수치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년까지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을 저평가가 특별히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닝의 측면에서 가장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HD현대 미포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조선 쪽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PER 몇 배 정도로 지금 보고 있나요?
PER로는 저희 잘 책정하지 않는 편이고요. 조선 업체의 가장 큰 미래 자산 가치는 잔고입니다. 잔고, 수주잔고. 예, 잔고를 들고 있어야 그거를 나중에 영업을 해서 저희가 수익을 벌어들이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2007년 그 불호황일 때 조선 업체들의 그 PBR 밸류에이션 상단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거의 다 5배까지 갔었습니다. PBR로. 네, 근데 그때는 진짜로 한국 조선 업체들이 저희가 수주 잔고를 5년치를 막 쌓아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대신 그 추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요. 왜냐하면 그 수주 잔고가 발주는 되었으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캔슬되는 사례도 많았어서 그렇죠. 저희가 수주 잔고가 5년을 유지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업체들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수주 잔고의 길이가 3에서 3년 반치 정도인데 그 정도는 저희는 조선업체들이 충분히 유지할 만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과거의 호황기보다 저희는 더 높은 ROE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PBR 기준 저희는 3배 정도까지는 페어밸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대부분 보니까 뭐 1.5배에서 뭐 2배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인데 그 이상 그만큼 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에 이 자금 결제 조건이 우리 뭐 헤비테일이라고 그래서 뒤에 완성되고 난 다음에 많은 돈을 줘가지고 이게 불안정성이 좀 커지는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좀 경제 빨리 좀 만들기 위해서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부 대형 선주들의 계약 중에서는 계약금을 생각보다 예전보다 많이 주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탑헵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오히려 앞에 많이 주고 뒤에 좀 균일하게 주는. 그래서 모두 다 헤비테일이었다가 다 스탠다드나 탑헤비로 지금 바뀐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 페이먼트에서는 조금 조정이 있는 상태이고요. 이 헤비테일이 무서운 건 사실 일반 상선에 대한 건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갔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게 해양 플랜트처럼 그렇죠. 건조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과거보다 저희가 해양의 수주 비중도 굉장히 적고 예전처럼 막 120불 갔던 유가가 갑자기 급락하거나 이런 정도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눈에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선 시장만 크게 붕괴되는 정도 수준의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영업 흐름에서의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엄경화 연구위원 모시고 조선주 섹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엄경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